국민연금이 SK와 SKCNC의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SKCNC에게 유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가 최근 들어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새로운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43%로 확대돼 전국 9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약 182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때 종이 계약서 없이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SKCN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CNC와 SK가 결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73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구조로 볼 때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도 실제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했으며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7%에 달합니다. SKCN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5%로 훨씬 높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최근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 동향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채무 협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메르스 사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소비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감소했지만 그 감소 폭이 메르스 사태 초기보다는 줄었다며 메르스발 경제 충격이 좀 수그러드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제2금융권의 장기 예적금 상품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운용자금 가운데 예금 취급기관의 장기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말에 비해 1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예적금 상품으로 흘러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에서 2월 두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약 5조 7천억 원의 가계 자금이 이들 기관의 장기 저축 상품에 몰렸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이 여전히 원금 손실 부담이 없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데다 올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자 단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이금융권의 장기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세 지원을 하고 노후된 집을 보수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주거급여가 다음 달부터 개편됩니다.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 20일에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다음 달 20일 새로운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용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됐으나 개편 후부터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통합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로 구분된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이 된 겁니다. 주거 지원의 현실화가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전국 97만 가구에 이릅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이 월 135만 원에서 약 182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수준과 함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인 가구는 26만 원, 2인 가구는 22만 원 등입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한도도 늘어납니다. 기존 주택개량 지원 한도는 220만 원에 그쳤지만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미한 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으로 세분화해 지원됩니다. 다음 달 20일 개편 주거급여가 첫 지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신도시 공급 중단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귀해진 부동산 시장에 올 하반기 2천 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2천 가구 이상 초대형 아파트는 전국 9곳, 총 29,407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83%에 달하는 24,373가구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천 가구 이상 초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학교와 교통, 상가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조성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부동산 침체기에도 가격 변동성이 적고 환금성과 투자 가치가 높은 점도 특징입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2천 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들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 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과정이 쉽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행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 PC에 의한 전자 서명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과 연계돼 거래 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 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집니다. 전자계약증서 진본 확인과 전월세 정보 시스템 연계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를 신청 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계약서 유통, 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정확한 부동산 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 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 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구조에는 도 같은 설계사들이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보험 지식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A씨는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고도 병원과 짜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손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13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만 해도 22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들 설계사와 보험 사기를 공모한 보험 가입자는 284명으로 이들은 입원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동반 입원을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120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의 구조와 보험금 수령 방법 등을 훤히 깨고 있는 설계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보험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집니다. 병원가 짜고 수술 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물론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해놓고 허위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입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원 시기를 정해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설계사 단독으로 보험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당 설계사들은 계약 이후 2년에서 3년이 지난 뒤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 보험 사기는 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설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보험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위험 상품으로 알려진 ELS 상품에서 손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데요.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으로 ELS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ELS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주가 연계증권 EL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LS 상품은 특정 주식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정해놓고 그 기초자산이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지면서 최근 이 ELS 투자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ELS 잔액은 61조 5,46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5.5%나 늘었습니다. 네. ELS 시장이 1년 사이 30%가 넘게 덩치를 불리게 된 건데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ELS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지만 또 위험성은 낮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진 ELS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ELS 상품의 경우에 현재 주가 대비 50에서 6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투자자들은 설마 반토막이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ELS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수익률도 좋은데요. 2013년 원금에 대한 이익률이 6.6%를 기록을 했고 작년 이익률은 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ELS 상품이 알려진 바대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원금 보장형 상품들도 있지만 위험도가 낮은 상품들도 많지만요. 원금 비보장 형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시중에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EL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환된 ELS 원금 55조 1,000억 원 가운데 손실이 난 채로 상환된 금액은 6.5%인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순손실액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또 손실이 난 ELS 상품의 원금 대비 손실률은 41.4%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관련 ELS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13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현대차 ELS 상품도 덩달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 ELS의 미상환 잔액이 1,354억 원인데요. 증권사가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노크아웃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노긴인데요. 노긴이 되면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해서 보통 40에서 50%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차 ELS가 50% 넘게 노긴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여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가로 노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현대차 ELS 규모도 666억 원이나 됩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의 현대차 ELS 노긴 규모가 192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이 134억 원, HSC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69억 원, 61억 원입니다. 네.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ELS도 마찬가지로 이 손실일 가능성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ELS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ELS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고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지수형 ELS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가 많이 오른 시점에 가입을 한다면 지수 하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고 또 만기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수형 ELS에 가입을 할 때는 해당 지수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추이를 충분히 살핀 후에 손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ELS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수가 많아도 위험한데요. 기초자산 수가 많으면 얼핏 분산 투자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ELS는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라도 손실 발생 조건을 충족을 하면 손해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ELS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ELS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ELS에서는 알고 계신 대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도 많고요. 원금 보장형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어떻게 상품 구조를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과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ELS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따져서 어떤 ELS가 자신에게 맞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성이 높은 상품도 많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서 꼼꼼히 상품 구조를 따져본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ELS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 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11월 방송을 통해 13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80만 원어치 화장품 정품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유인한 뒤 용량이 정품의 12%에서 16%에 불과한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해당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설명하고 제품을 시연하는 장면도 정품으로 촬영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800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 과장 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내일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공식 출시합니다. 사용자들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페이에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다음번부터는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결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네이버 앱을 통해 상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서비스를 위해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은행 등 신용카드사 은행 등 총 14곳과 제휴계약을 맺었습니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 다음카카오, SK플래닛, LG유플러스 등 선발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벤처 캐피털 투자액이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벤처 캐피털 투자 잔액은 5조 8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중 벤처 238개사에서 3,58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종별 투자액은 정보통신기술, ICT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ICT 제조 서비스 업종 투자액 비중이 29.4%로 가장 높고 영상, 공연, 음반과 유통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ICT 서비스 업종 투자액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437.3% 급증했습니다. ICT 분야 투자 증가는 기업 공개 증가와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그룹에서 간판을 바꾸던 한화토탈과 한화종합화학이 삼성 서초 사옥을 떠나 태평로에 있는 한화금융플라자에 입주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서초 사옥에 있는 한화토탈과 한화종합화학이 다음 달 11일에서 12일 태평로 2가에 있는 한화금융플라자로 이사를 합니다. 양사 직원들은 한화금융플라자 17층에서 20층 4개 층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에 따라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은 한화토탈과 한화종합화학으로 사명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들 두 개사는 한화그룹 편입 뒤에도 당장 한화그룹 내 사옥에 입주할 공간이 나지 않아 2개월여가량 서초 사옥에 머물러 왔습니다. 한화토탈과 종합화학이 떠나는 삼성전자 사옥 24층에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와 1사1병연 결연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재영 LH 사장과 임직원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한편 군수 1학교 등 공군시설을 견학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LH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대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교육과 토지주택 박물관 견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를 중심으로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메르스 여파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 운항을 축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일본 노선을 대폭 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무렵까지 KB국민은행의 전산망이 약 1시간 반 동안 마비돼 전자금융거래와 창구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삼성은 여름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번 주말부터 8월 말까지 휴일 근무자에 한해 반바지 차림의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서도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극심한 중북부지방은 내일 구름만 많은 하늘에 30도 가까이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목포 등 전남 일부 해안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 낮부터는 전북과 경남까지, 저녁부터는 충청 이남 전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지방은 금요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가 40에서 80, 제주 산간은 15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이 20에서 60mm고요. 중북부 지방은 금요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5에서 10mm, 강원, 영동은 4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까지 올라오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서해안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해안까지 올라오면서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전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남지방은 내일 구름 많다가 흐려지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수원, 춘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광주 24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는 구름만 많은 하늘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